세상을 피로 물들인 단 한 명의 전사가 있었다. 죽은 지 18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경찰과 범죄 조직이 동시에 절을 올리는 신. 그는 인간이었지만 죽음 이후엔 신이 되었다. 제국의 장군이자 천하의 신으로 군림한 사나이. 그의 이름은 관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세상을 지배한 사나이. 지금부터 한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 그 미친 듯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관우의 전설적인 무력은 그를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무장 중 한 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장비와 더불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맹장으로 불렸던 관우는 적국의 유명한 신하들조차 곰과 범의 위력에 비교했을 정도였죠. 수많은 평가에서 용맹함과 의리를 겸비한 만명에 맞먹는 장수라는 찬사를 받았던 그들은 모두 국가에 큰 공헌을 세운 영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관우는 상류층에게는 오만하고 냉정했지만 일반 병사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성품 때문에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관우의 삶과 업적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여러 세대에 걸친 이야기들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고 현재는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무술도장, 가정사업장, 심지어 경찰서에서까지 관우를 널리 숭배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경찰관들이 그를 섬기고 존경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삼합회 조직원들 역시 관우의 조각상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합회는 왼손에 대도를 든 관우상을, 경찰서는 오른손에 든 과우상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관우는 신성한 관성제군으로 받들어지며 악령을 물리치는 최고의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소금호수에서 전쟁의 악시와 싸워 이겼다고 하며 현대에도 그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죠. 불교도들은 그를 불교 공동체의 천상 수호자로 묘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불교 사찰 경내의 대표적인 보호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몽골 부족들 사이에서도 라마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종교적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후에 수많은 칭호를 받은 그는 19세기 중반경에는 무서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문성인 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우의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삼국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조조가 한때 그에게 비길 데 없는 수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의 전설적인 무기인 청룡언월 또는 때로는 냉염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칼날에 계속 피가 묻어 있어서 피가 얼어 칼날에 서리친이 생겼다는 생각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가 실제로 이 칼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를 둘러싼 전설의 일부로만 존재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신빙성 있는 역사 기록에서는 그가 또는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언급을 찾을 수 없거든요. 이런 형태의 무기는 훨씬 나중에 개발되었지만 한 전설에 따르면 관우가 이 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우는 하동 해연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매우 열심히 학문을 익히며 고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춘추좌전을 너무 좋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할 수 있을 정도였죠. 어느 시점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동 정부에서 도망쳐야 했는데 이것이 범죄행위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184년 황건적의 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방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불러 나라를 지키게 했고 유비는 정부군을 돕기 위해 의병을 조직하면서 관우와 장비를 포함한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관우는 강인한 전사로 알려져 있어서 매우 뛰어난 무력을 자랑했죠. 유비가 어디를 가든 이 두 사람은 항상 따라다녔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그의 업적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많은 초기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유비와 함께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초기의 유주에서 추경과 함께 싸우면서 성공을 거두었고 반란군에 대한 전투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죠. 유비는 한 감독관을 때리려 했지만 그가 목숨을 구걸하자 살려주고 형제들은 관직을 떠나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다른 의병대에 합류했습니다. 착 89년 영제 말년에 한 번은 유비와 함께 수도로 갔습니다. 황제가 세상을 떠난 후 도성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돌아와 많은 준비를 했죠. 유비의 군대는 반동탁 연합에 참여했지만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평원 태수 시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군들이 장수들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유비의 오랜 친구인 공손찬에게 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원소에 대한 큰 승리를 거두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 공손찬은 유비를 평원의 새로운 상으로 임명했죠.
관우와 장비는 각각 별도 부대의 교위로서 병사들을 지휘했고 유비는 마치 그들이 자신의 친형제인 것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워져서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자리에서 자며 같은 그릇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평원이 빈곤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렸고 형제들이 큰 무리를 지을 때마다 종종 범죄를 저지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관우는 유비를 보호했고 유비가 회의에 앉을 때 그 옆에서 경호를 섰죠. 회의는 때때로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근처 주민 중 한 명이 유비를 미워해서 암살하려 했지만 그가 보낸 자객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대신 음모를 알리고 떠났습니다. 유비는 당시 도겸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군대를 원술의 서주로 진군시켰을 때 유비는 호안족 기병과 섞인 5,000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동맹군을 도왔죠. 서씨 가문의 침입은 상가가 반란을 일으키고 당시 유비의 군대가 하비에 있을 때 중단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상가와 유비의 반란이 진압될 때까지 유비는 도겸으로부터 서주를 물려받았습니다. 매우 좌절한 관우는 유비에게 한번 도겸을 암살하라고 촉구했지만 유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서주로 돌아가서 도겸의 지배를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유비가 하비로 이동하는 동안 장비는 하비의 수도를 맡았죠. 도겸은 동쪽으로 돌아서 급히 서주를 탈환했고 유비는 원소에게로 북쪽으로 도망쳤으며 장비는 압도적인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조는 장비를 매우 정중하게 대했기 때문에 관우는 그와 합류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고 편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조는 관우가 유비를 숭배하고 그의 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장군 장료에게 그 이유를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관우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공이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 장군의 관대함과 친절을 받았고 우리는 저 함께 죽기로 맹세했으므로 결국 그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공에게 보답하기 위해 공로를 세우겠습니다. 관우는 목표의 깃발을 보고 말을 달려 알량의 진영으로 달려가 장군의 목을 베고 떠났습니다. 조조는 관우와 갈등이 있은 후 관우가 곧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향후 칭호를 받았고 조조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모두 봉인해 두었습니다. 그는 떠나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편지를 썼고 조조의 수행원이 그를 잡자고 제안했을 때 조조는 각 사람이 그들의 주군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쫓지 마십시오. 조조는 관우가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심지어 관우가 떠나도록 허락한 것은 진정한 왕의 관용이라고 칭찬받았는데 이는 진정한 왕도 중 하나였죠. 관도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유비는 반란군 유벽과 접촉하여 조조가 없는 동안 서성을 공격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이때쯤 관우는 유비와 재결합했지만 그들은 조인에게 격퇴당했습니다. 관우의 배들은 유비가 한진으로 향할 때 길을 찾았죠. 유비의 무리는 창판에서 추격자들을 피했고 형제들은 샤구에서 재결합하여 화를 냈습니다. 관우는 지난날 사냥 중에 내 말을 따르고 도겸을 암살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비는 반박했습니다. 그때 나는 제국을 위해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늘이 여전히 정의로운 자를 돕는다면 이것이 변장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부 연합군은 조조를 적벽에서 격파했고 이는 조조가 북서주로 후퇴하면서 상능 전투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제갈량은 다양한 위치에 흩어져 있는 대규모의 새로운 위군에 대해 걱정했죠. 그는 상능을 고립시켜 조정된 공격을 위해 침투를 통해 조인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관우를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관우는 유비의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의 지원군을 가로채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가 주요 통로를 따라 세운 봉쇄는 상능으로 이어지는 모든 북쪽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지원군의 물결이 도착했을 때 이통은 용감하게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바리케이드에 맞서 말에서 내려 하나씩 제거했지만 그는 질병에 굴복하여 사망했죠. 광우와 소규는 해군과 정예 보병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한강을 따라 이끌고 수로를 통해 조인의 영토에 침투했습니다. 문빈과 서상이 주었습니다. 그들은 상능에서 조인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후자만이 돌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우는 동맹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전에 라이벌들에게 막혔고 그의 함대는 결국 상향에서 우금과 문빈에게 패배했죠. 포위 공격이 장기화되면서 조조는 마지못해 조인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그 후 관우는 상향의 명목상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양자강 북쪽에 주둔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적벽 전투의 여파로 유비는 형주와 자신의 영토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정적인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토는 유비가 212년과 214년 사이에 익주를 정복하면서 발판으로 사용되었고, 이 기간 동안 관우는 그 지역의 방어를 지키고 감독하기 위해 남겨졌죠. 관우는 마초가 그들과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갈량에게 편지를 써서 누가 이 남자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갈량은 마초가 자신이 경쟁할 수 있는 시대에 사나운 강력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뛰어난 장수이지만 태양에 따른 비할 데 없는 수염만큼 좋지는 않다고 했죠. 유비 동맹에서 유비는 손권에게서 형주를 빌렸고, 그가 성도를 점령한 후 다른 근거지를 찾으면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형주를 빌렸습니다. 그는 손권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양주를 정복하려고 하므로 형주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격노한 손권은 그 지방을 직접 탈취하기로 결정하고 육구에 주둔한 다음 여몽과 감령을 보내 세계군을 공격하게 했죠. 여몽은 형주의 5군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5의 진격을 막기 위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유비는 전투 준비를 위해 공안현으로 돌아와 관우에게 군대를 이끌고 여몽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우는 5천 명의 정예 병력을 선발하여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령은 당시 300명만 이끌고 있었고, 여몽에게 500명을 더 주면 관우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물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그가 건너면 그의 지휘하에 1000명의 병력을 더 주어 그를 잡겠다고 했죠. 감령은 관우가 얕은 물을 건너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그곳은 그의 이름을 따서 광우탄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여몽은 관우를 회의에 초대하여 이 분쟁을 논의했습니다. 장수들은 관우가 여몽을 해치려 할까봐 두려워서 회의를 열지 말라고 조언했죠. 여몽은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고 말했고, 양측 모두 군대를 회의장에서 100보 떨어진 곳에 주둔시켰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장수들은 각자 칼이나 날카로운 무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여몽에게 내 주군이 적벽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힘에 의존했는데 그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 한 조각의 땅도 얻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땅을 청구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내 주군이 당신에게 이 땅을 빌려준 것은 당신의 주군이 패배를 겪었고 당시 근거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당신의 지방을 얻었지만 우리가 3개의 군만 요구할 때 땅을 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거부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물며 사람들의 지도자는 더욱 그렇죠. 나는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원칙을 버리는 사람들은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여몽은 그 사람을 단호하고 엄격한 어조로 환하게 꾸짖었습니다. 관우는 칼을 꼽아들고 일어서서 이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는 215년경 여몽이 한 말에 대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점령한 후 손권은 상강을 따라 남영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소난과 평화를 이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측은 218년 11월에 군대를 철수했죠. 조이는 관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완성으로 파견되었지만 그의 강제 징집은 반란을 선동했습니다. 반군들은 광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모두 조인에게 학살당했고 그 사이에 무릉현에서 또 다른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219년에 그의 원정에서 승리한 유비는 자신을 한중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관우를 전장군으로 임명한 다음 그에게 의식용 부호를 주었죠. 제갈량은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남영을 공격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의 군대는 여전히 회복하고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제보급을 받은 광우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번성에서 조인을 공격했습니다. 번성 원정을 떠나기 전날 밤 미방과 부사인을 남겨두고 상능과 공안군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멧돼지가 발을 물고 있는 꿈을 꾸었고 아들 관평에게 올해는 운이 약해지고 있어서 원정에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살아서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광우는 그의 판단에 따라 한강을 따라 북쪽으로 군대를 이끌었고 그의 주요 목표는 처음에 난양태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격을 받은 여러 도시들은 조인과 만총의 군대가 상향과 번성에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잘 방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기 때문에 우금은 번성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저지대에 진을 쳤죠. 그곳에서 그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덕은 분견대를 이끌고 관우와 전투를 벌이기로 자원했고 그를 여러 번 성공적으로 밀어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발사한 화살이 관우의 투구에 박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방덕은 적에게 백마 장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관우는 전투에서 방덕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그가 탄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변의 물길을 확고히 통제하고 번성 포위망을 유지했습니다. 관우는 한번 빗나간 화살에 왼쪽 팔에 부상을 입었고 화살 촉에 뼈에 스며든 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우는 팔을 뻗고 의사에게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부하들을 그와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했죠. 관우가 잔치를 벌이는 동안 그의 팔에서 피가 그릇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너무 추울 때나 다음 달에 폭우가 올 때마다 그는 여전히 뼈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폭우로 인해 한강이 범람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우금의 7군이 완전히 전멸하여 최소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다른 3만 명이 광우의 해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죠. 우금은 목숨을 구걸하고 항복했지만 방덕은 거부했고 처형당했습니다. 수욱은 이전에 잠재적인 급격한 기상 변화에 대해 경고했고 관우가 강물 홍수를 그의 이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의 조언을 따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생존한 위병들은 만성이 번성에 갇혀 있는 동안 성벽에 줄어드는 안전 뒤에 남아 있었죠.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의 부대는 순전히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어 요새를 세우는 것에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주 자사는 지방에서 군대를 모집할 권한이 있었고 수많은 반란군과 산적들은 모두 이 시즌 동안 관우에게 항복했습니다. 관우의 명성은 위나라 전역에 퍼졌죠. 그의 성공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한 조조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마이와 장진은 손권이 유비 동맹을 질투한다고 지적하여 그 아이디어에 강력히 반대했고 흔들리는 손권은 관우가 성공하는 것을 시기할 것이라고 말했죠. 조조가 형주에 대한 그의 정통성을 인정했다면 관우를 측면 공격하기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손권은 아들과 관평의 딸과의 결혼을 바라는 사신을 보냈지만 메시지는 거부되었고 사신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관우의 세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그의 보급품이 바닥나자 그의 군대는 손권의 영토에 저장된 곡물을 압수했죠. 손권은 이 사건과 결혼 거부를 함께 사용하여 유비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조인의 군대가 보급품이 부족해지면서 캠페인은 교착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관우의 군대는 형주의 본거지에서 공황과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인은 도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사람을 진집하여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조조는 천손전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어 남형주에 침투하여 도시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관우는 그는 이 침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전장에서 마주쳤을 때 번성과 다가오는 손권을 동시에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나눌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손권은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우의 머리를 가져가는 사람은 금천근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관우가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말하자 손권은 이것은 국가의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틈을 기다리고 관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척했고 결국 과부가 남쪽으로 돌아왔을 때 후퇴하도록 강요했죠. 그는 상능과 공안현에 있는 그의 후방 기지가 모두 여몽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우의 많은 부하들이 동요하여 소수의 병사만 남은 채 그의 대열을 버리고 맥성에서 고립된 후 도망치려 했지만 서성과 반장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관우는 반장의 부장인 마충에게 관평과 소희와 함께 포로로 잡혔고 그들은 모두 임구에서 처형되었죠. 관우의 머리는 조조에게 보내졌고 조조는 명예로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관우는 사후에 장목후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시호의 무부부는 명성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우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막을 내렸지만 그의 진정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삼국시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